자, 오늘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항공운송입니다. 항공운송 조금 하고 그리고 도로철도 운송을 할 텐데, 도로철도 운송과 항공운송은 뭐 그렇게 우리가 학습할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해상 운송에 비해서, 그리고 복합 운송에 비해서. 또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뭐 계속 얘기했다시피 도로철도 운송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제 운송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금액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해상 운송보다 항공 운송이 앞지른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들의 경우 거의 비행기를 이용해서 해외 수출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이 항공 운송이 생각보다 학문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막 연구하고 배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 해야 될 내용들 조금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좀 가볍게 봐도 돼. 지난 시간에 비하면 지난 시간이 조금 내용이 많았죠. 지난 시간에 MT 조약하고 운쿠타드 ICC 통일 규칙을 했는데 지난 시간 좀 내용이 많았어요. 지난 시간 거는 좀 빡세게 공부하고 이번 시간 거는 그냥 사진과 그림을 보면서 쉽게 편하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공운송입니다. 항공운송은 항공기의 항복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선복의 비행기 버전이죠. 그래서 비행기에 비어 있는 곳에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고 공항을 통해서 운송을 하는 최신 운송 시스템입니다. 비행기는 아무래도 가장 큰 강점이 빠르죠. 뭐 미주 노선 같은 경우에 선박을 타고 가려면 근 한 달 가까이 걸리는데 비행기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10시간 내외, 그죠? 13시간, 동부는 13시간, 뭐 서부는 11시간, 뭐 이 정도면 가죠. 미국. 그렇기 때문에 빠릅니다. 빠르고 그 하늘길이란 게 물론 폭풍우도 치고 태풍도 칠 수 있고 하지만 그 운항 조건적인 측면에서 선박보다 비행기가 날씨의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어디였지? 경북이었나? 우박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고 이러면 비행기도 못 뜨긴 합니다만, 선박은 그 날씨나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왜냐하면 바다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다는 육지보다 기후 변화가 심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망망 대해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사방이 물이죠.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풍랑이 크게 친다든지 태풍이 크게 친다면 그냥 바람 많이 불고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오고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너울이 지죠, 바다는. 그래서 그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비행기는 어떠냐면 그런 조건들은 없어. 하늘에서 눈 내리고 우박 떨어지고 낙뢰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공간을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에 비해서 선박에 비해서는 날씨 기후의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시성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항공 운송이 지금 현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운송 수단 중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사고 나면 뭐 한 몇 중 추돌 사고 정도 나면 뉴스에 나죠. 근데 단순한 충돌 사고나 사건 사고의 경우에 뉴스에도 못 실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그 제가 사는 곳이 용산 쪽이라 가지고 그 이태원을 지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버스 타고 버스를 타면 이렇게 조금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죠. 창밖을 내다보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태원의 불금이었어요. 차가 당연히 막힌다는 걸 알고 그냥 버스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이어폰 끼고 가고 있었는데 너무 막히는 거야. 아무리 불금이라지만 이태원에.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도로 한복판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 뭐지 싶었는데 차가 그쪽 근처로 가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젊은 아름다운 여성분이 누워 있어요. 길에, 차도에.
예. 그 무단 횡단하다가 치여셨나봐. 사고가 난 거죠. 보니까 좀 안 됐어. 아무튼 그랬어. 예. 사망 사고. 딱 봐도 사망 사고야. 예. 그래서 이제 막 앰뷸런스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난 이제 만약에 그냥 일반 승용차 타고 있었으면 못 봤을 텐데 버스에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다 보이니까 밑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그 다음 날인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이태원 교통사고. 뉴스 하나 없어. 예. 근데 여러분들, 인류가 그 항공 운송을 시작한 이래로 생겨난 항공 사고 있죠. 그거 여러분들 검색하면 다 볼 수 있어요. 예. 비행기는 사고 나면 무조건 뉴스 납니다. 예. 사고가 나면 뉴스가 난다는 게 뭐야? 사고가 빈번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자동차나 철도나 그 선박보다 비행기가 훨씬 안전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비행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는 건 뭐야? 사고가 나면 다 죽죠. 자동차 사고 나면 운 좋으면 살아요. 에어백 좋고 차가 튼튼하고. 물론 비싸고 좋은 차라고 해서 그 탑승자의 생명을 무조건 보장해 주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이제 그 비싸고 튼튼하고 좋은 차를 타면 탈수록 운전을 먹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먹같이 하다가 먼저 가죠. 그죠? 근데 비행기는 진짜로 사고가 나면 다 죽습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해. 비행기가 사고가 났는데 살아 돌아왔다. 그 사람을 뭐라 부른다?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기적. 비행기는 그러니까 비행기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비행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사고는 잘 안 하지 않습니다. 왜? 사고가 나면 다 죽거든.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다 죽으니까 어떻게? 안전에 철저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전점검 수시로 주기적으로 자주 합니다. 비행기 10년만 넘어가면 여객 노후 기종이라고 해요. 근데 선박은 그렇진 않거든. 30년 타거든 선박은. 근데 비행기는 한 10년만 넘어가도 이거 노후 기종인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수리를 잘하고 아무리 점검을 잘하고 아무리 안전 조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비행기에 대해서는 안전도를 따질 때 가장 꼼꼼하고 깐깐하게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전해요 비행기가. 자, 그리고 경제성. 그냥 단순하게 그 항공임과 선박 운임을 비교하면 당연히 항공 운임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 선박으로서 그 운송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부대 비용, 뭐 저기 컨테이너세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개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보관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비행기에 실는 화물의 경우에는 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선박에 실는 화물의 경우에는 뭐 굉장히 양이 많은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에 있어서도 항공 운송이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야행성 있고 뭐 비계절성이 있는데, 그 인천공항이 우리는 뭐 해외 여행 갈 때나 이용을 하지만 인천공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떠 있기 때문에 이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이 돼요. 여객기는 뭐 새벽 2시, 3시에 출항하는 비행기는 그러니까 출발하는 비행기는 없을 거야. 뭐 도착하는 건 가끔 있을 수 있어도. 하지만 화물 여객기 있죠. 화물기. 카고기는 밤에도 수시로 내립니다. 새벽 2시, 4시 뭐 상관없어. 카고기는 24시간 이용합니다. 인천공항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 같은 곳에서 그 주위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지어진 공항이라고 한다면 심야 시간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가 없어요. 난리 납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진짜. 근데 인천공항은 가능해. 인천공항은 가능합니다. 그런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운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계절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항공운송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화물에 대한 대상 품목 다 보면 알만한 내용들이죠. 긴급하거나 아니면 단기에 필요한 거, 그리고 뭐 화물도 화물이지만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수화물 같은 것들도 있죠. 그리고 주로 항공화물을 이용하게 되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부피가 작고 비싼 물건들이 많이 그
항공화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상 품목이 되겠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항공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사람이 탑승 조정에서 사용하는 민간 비행기를 얘기를 하는데, 뭐 동력선, 그러니까 동력을 통해서 엔진을 통해서 하늘을 활공하는 비행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용한 뭐 제펠린처럼 비행선 같은 것들도 있었고, 아니면 무동력기, 그걸 이제 글라이더라고 하죠. 글라이더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고정익이 아니고 회전익이란 거 있죠. 그 헬리콥터. 고정익이란 거는 날개가 딱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행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회전익이라는 거 하는 거는 헬리콥터를 얘기를 합니다. 헬리콥터도 이제 화물 운송을 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그 양 자체가 제약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항공 운송에서 사용되는 거는 비행기죠, 비행기. 그래서 주로 이렇게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가능합니다. 크기는 쉽게 말해서 좀 큰 비행기, 큰 비행기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많이들 알 거예요. 주로 이제 여객 운송이나 화물 운송에 사용하는 비행기는 이 두 회사 제품이 거의 다죠. 에어버스, 유럽의 에어버스하고 미국의 보잉. 그래서 보잉은 B로 시작하는 뭐 B747, 787, 뭐지 최근에 뉴스 보니까 뭐 대한항공이 뭐 드림라이너 787이죠. 그게 787인가 그럴 거예요. 보잉의 그 여객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에어버스는 거기에 대항해서 최근 가장 최신 비행기가 A350인가 맞을 거예요. 350. 그게 이제 최신 비행기죠. 그런 비행기들을 이용을 해서 화물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여러분들이 타는 비행기들은 여객기죠. 여객기. 여기 보면 용도에 밑에 세 번째에 있는 여객기로서 보잉 747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화물 전용기도 있어요. 화물 전용. 화물만 실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비행기도 있다. 그걸 이제 화물 전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공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물기, 여기 보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대한항공 표시를 달고 있는 보잉 747 기종 정도의 어떤 평면도인데, 상하부 격실에 화물만 탑재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항공기가 화물기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여객기 있죠. 여객기. 여러분들이 타본 경험이 있는 비행기는 다 여객기입니다. 그래서 상부에는 여객을 사람을 싣고, 하부 격실에는 수화물이나 하물, 우편물 이런 것들을 탑재하도록 제작된 항공기가 여객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여기 보면 상부 격실에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겸용할 수 있는 비행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거 이제 보잉 747 기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만들어졌고 가장 많이 이용된 여객 항공기가 보잉 747기인데, 지금 여기 있는 그냥 평면도로서 그냥 한번 보여준 겁니다. 오늘 거의 그림 보는 날이야. 그림 보는 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로어덱 하부 그 객실에 이렇게 그 화물을 싣게 되는데, 중요한 게 보면 여기 NCD 타입, 뭐 SCD 타입 뭐 이렇게 있는데, 여객기가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사람 실는 거는 그럼 여기다 화물 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비행기가 동그래, 동체가.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여객기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들은 다 네모 반듯하진 않아요. 네모 반듯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죽는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만 비행기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들은 모양들이 다 이런 모양들이 많아. 이렇게 생겨 먹어야 비행기의 내부 공간을 빈 곳 없이 채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항공 컨테이너가, 우리가 생각하는 컨테이너는 해상에서 사용하는 20피트 컨테이너 그거잖아요.
이거는 다 네모 반듯하죠. 그래서 이걸 뭐래요? 규격화되어 있죠. 규격화. 뭘로? 규격화되어 있어서 어떤 회사의 컨테이너, 누구의 컨테이너, 어디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무슨 종류의 컨테이너 상관없이 컨테이너 선박에 실으면 딱딱딱딱딱딱 맞게 되어 있어. 왜? 모든 컨테이너는 다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해상 컨테이너는 그런데 항공 컨테이너는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행기가 동그라니까. 여기에 맞춰서 화물을 실으려다 보니까 항공 컨테이너는 이렇게 모양들이 다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항공 컨테이너입니다. 항공 컨테이너. 자, 맨 왼 이거를 지금 이게 내가 사진 자료에서 보여주는 이거 너무 많이 넘겼구나. 자, 이거부터 볼게요. ULD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해상 운송에서 사용하는 건 이제 팔레트 혹은 컨테이너였는데 해상 운송에 팔레트가 있으면 항공 운송에서는 ULD 단위 탑재 용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인치 이하의 두께의 그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알루미늄 합금 대단히 비싸겠죠. 그 위에 팔레트예요. 일종의 해상 운송 치면 팔레트인데 거기다가 화물을 올리고 거기다가 이제 끈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일종의 레싱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결해서 고정을 시키는 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여기 보면 크기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보통 이렇게 실리는 ULD의 경우에는 그런 비행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미션 임파서블 영화에 보면 그 톰 형이 그 매달리는 비행기 있죠. 실제로 매달렸다 그러잖아요. 자기 스턴트맨 안 쓰고 자기가 직접 매달렸다 그러잖아요. 그 비행기 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저기 뭐냐 비행기인데 비행기라고 이렇게 열리는 데 있잖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열리는 거. 저기도 나왔다. 저기 최근에 나왔던 거 분노의 질주. 거기도 이런 비행기가 나왔는데 이쪽 뒤로 화물이 열려서 여기 레일이 깔려 있어요. 자세히 봤으면 본 친구도 있고 자세히 안 본 친구도 있지만 여기 보면 레일이 달려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 팔레트를 얹어서 안쪽으로 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적재를 하는 거예요. 화물을 적재할 때 사용하는 단위 탑재 용기가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요새 많이 쓰는 거는 이거죠. 항공화물 컨테이너입니다. 항공화물 컨테이너. 그래서 항공기의 이 동그란 동체에 빈 부분 없이 화물을 싣기 위해서 특수 제작된 특수 사이즈로 만들어진 컨테이너가 단위 탑재 용기 컨테이너 다른 말로 항공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요 중간에 있는 거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모양. 지금 위에 가운데에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딱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항공기 안에. 그러면 빈 공간을 최소한으로 해서 화물을 실을 수 있겠죠. 이걸 왜 동그랗게 안 만듭니까? 그건 몰라요. 기술자한테 물어보세요. 저기 그래도 나름 그 규격화 시켜야 되는 건데 저걸 동그랗게 만든다고 한다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운반하기도 힘들고 보관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최소한으로 모양을 값지게 해서 그렇지만 비행기 동체 내부에 죽는 공간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항공 컨테이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저런 모양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항공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종류를 좀 살펴보면 되는데 이 종류 이거 외우지 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주려고 그냥 다 넣어놓은 거니까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 나도 다 못해요. 자, 그래서 보면 일반적인 컨테이너가 여기 왼쪽에 있는 LD3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요거 똑같이 요런 일반 컨테이너도 있지만 우리 해상 컨테이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복용 컨테이너도 있을 수 있어요. 오른쪽에. 그래서 컨테이너 요 항공 컨테이너 안에 옷 같은 것들을 구겨서 넣지 않고 옷걸이에 걸어서 운반을 할 수 있을 정도에 되는 컨테이너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가까이 가서 보면 생각보다 작아요. 여기 보면 치수 있죠. 치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3, 156, 163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에요. 163이면 그냥 뭐 한 성인 여성 키 정도밖에 안 돼요. 약간 한 이 정도 돼. 실제로 앞에서 보면 한 이 정도 한 이렇게밖에 안 돼.
거기다가 이제 화물을 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요 지금 모양이 이거는 지금 왼쪽 아래가 이렇게 깎여 있잖아. 그러면 반대편에 오른쪽 아래가 깎여 있는 것도 있지. 블럭 쌓기 하듯이 진짜 쌓는 거야. 블럭 쌓기 해가지고 그 여객기 안에 이렇게 밀어넣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항공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모 반듯한 것도 있겠지. 가운데 퍼즐, 가운데 퍼즐, 테트리스 하듯이 이렇게 맞춰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부분과 아랫부분 오른쪽 왼쪽 아래쪽에 깎여가지고 하체 쪽에 그러니까 그 하부 갑판에 하부 객실에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항공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ULD 혹은 항공 컨테이너를 항공기에 탑재시킬 때는 공항 하역 장비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리프트 로우더라고 해서 ULD 있죠. ULD인데 두 종류가 있어요. 왼쪽에 거는 ULD 컨테이너, 항공 컨테이너 말하는 거고, 오른쪽에 거는 ULD인데 팔레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들어 올려서 비행기가 쉽게 말해서 여기 밑에 랜딩 기어가 달리잖아. 그러니까 높이 있잖아요. 높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거. 들어 올려서 이렇게 적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리프트 로우더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벌크 로우더가 있어요. 이건 진짜 뭐 하냐면 여행객들 수화물 비행기에 실을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릴 때 그 저기 뭐냐 면세품만 사지 말고 좀 일찍 와가지고 한번 자기가 탈 비행기 주변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전 일본 항공 건데 여기 보면 뭐예요? 이게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비행기의 동체 옆에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컨베이어 벨트로 이 안으로 수화물들 집어넣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벌크 로우더다. 리프트 로우더가 있고 벌크 로우더가 있다. 자, 그리고 탑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낮게 화물을 탑재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릴레이식으로 화물을 그 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낮게 화물 방식이고, 그리고 리프트 로우더를 사용을 해서 팔레트 위에 화물을 올려놓고 그물을 고정시켜서 그걸 이제 그 비행기 안으로 적재하는 것을 이제 팔레트 탑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에 있는 그림들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저 오른쪽에 있는 거, 그게 말했죠. 그 미션 임파서블에서 했던 얘기. 여기 안에 여기 보면 지금 너무 사진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레일이 깔려 있어요. 이렇게 레일이. 이 레일에 따라서 팔레트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안쪽으로. 자, 그리고 컨테이너 탑재. 컨테이너 탑재는 앞에서 봤던 ULD 컨테이너를 항공기에 맞춰서 화물을 집어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다양하게 화물을 이송을 하는데 살아있는 동물을 이렇게 운반하기도 하고, 그리고 항공 화물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그 비행기들은 이렇게 적재를 많이 해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대가리를 들어서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옆을 열어가지고 집어넣는 것보다 이렇게 동체 전면부를 개방을 해가지고 컨테이너나 화물을 적입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고 빠르겠죠. 화물 적입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화물 전용기의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적입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보면 여기 어디예요? 영종도입니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이게 조금 한 몇 년 됐어. 한 3년? 3, 4년? 3, 4년 전에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저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게 강화도입니다. 저쪽이 북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 사진의 왼쪽 아래쪽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공항철도 타고 가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동쪽이라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여러분들 그 티켓팅하고 그 수속 밟는 데 있죠. 거기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여객 터미널이 있고 비행기들이 그 대기하고 있다가 오른쪽에 보면 할주로가 있습니다. 할주로로 이동을 해서 이륙하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할주로 너머에 뭐가 있냐면 화물 터미널이 있어요. 화물 터미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행기로 이용을 하는 항공 운송 화물들이 여기서 모여서 여기서 비행기에 적재돼서 항공 운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 터미널에는 여러분들이 딱히 갈 일은 없을 거예요. 뭐 가본 적도 없을 거고. 그렇지만 이쪽 편에 있다, 화물 터미널이. 그래서 여기 화물 터미널을 좀 더 뭐라 그래야지, 줌인을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화물 터미널이. 물론 지금 이게 사진을 내가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줌인은 했는데 위아래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요쪽이 남쪽이에요. 요쪽이 남쪽. 대한항공께 저쪽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한항공 화물 터미널이 2개 있고, 미군들이 쓰는 우편 시설 또 따로 있고, 그리고 그 대한항공 화물의 건너편에 아시아나 항공이 쓰는 화물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에서는 잘려 있는 부분에 보면 DHL 같은 외주 특송사들이 이용하는 화물 터미널이 있습니다. 왜 아시아나는 하나인데 대한항공은 2개입니까? 라고 나한테 물으면 지금 사실 여객 운송은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이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근데 화물 운송 있죠. 화물 운송. 항공 화물 운송을 하는 그 운송 능력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대한항공이 압도적입니다. 거의 뭐 한 8대2, 9대1 수준으로. 아시아나 항공이 매년 그 요새 그 지금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이 김포공항에서 철수한다 그러더라고. 그게 그런 약간 교형상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항공회사들이 여러분들 여객 수송해 가지고는 그렇게 큰 돈 못 벌어요. 항공 운송에서 돈 많이 법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국제적인 그 항공사인 이유 중에 여객을 많이 수송을 해서 비행기를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항공화물을 우리나라의 항공화물을 거의 뭐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땅콩 때문에 불매 운동 한다 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객 수송은 별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니까. 대한항공의 주요한 수익원은 항공 운송을 하는 거예요. 항공 화물 운송. 그 차이가 두 회사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한항공 화물 터미널을 또다시 줌인을 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터미널에서 비행기에다가 화물을 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를 줌인하면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넓게 항공,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팔레트가 놓여져 있죠. 자, 그렇고 자, 항공 운송과 관련된 국제 협약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유명한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일련의 규칙 통일을 위한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르샤바 조약인데 와르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 보면 WARSAW를 영어로 읽으면 와르소가 되긴 하지만 이게 사실 폴란드 바르샤바를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들 그 폴란드 사람들이 부르는 말로 읽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바르샤바지. 근데 국제 운송론이나 무역 실무의 어떤 교수님들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와르소 조약 이렇게 되어 있어. 그 와르소가 바르샤바입니다. 사실상 같은 곳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이 개정이 몇 번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개정들을 이제 뭐 헤이그 의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1966년도에 몬트리올 협정이 맺어집니다. 몬트리올 협정. 몬트리올 협정이 맺어져서 그게 또 몇 번의 개정 의정서를 거쳐서 개정이 되다가 지금 몬트리올 협약 1999년 몬트리올 협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항공기구는 좀 살펴보면 좀 유명한 데가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IATA 본부가 몬트리올하고 제네바에 있어요. 그래서 몬트리올에 본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항공운송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름에 몬트리올이 많이 등장해요. 캐나다의 그 퀘벡에 있는 도시죠. 그리고 피아타 국제 운송 주선인 협회 연맹, 프라이트 포워더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국제 항공 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항공 운송 절차를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수출자가 있고 여객
기를 운용을 하는 항공회사가 있는데 보통 항공회사와 그 수출을 하는 송화인 간에 직접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항공운송에서는 항공운송주선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항공운송주선인들이 항공회사를 대신을 해서 송화인하고 그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고 실질적인 화물은 그러면 이제 그 공항으로 항공회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AOA 빌 항공화물 운송장은 항공운송주선인이 그 송화인에게 발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송화인용 말고도 수화인용 그리고 항공운송인용 AOA 빌이 있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송화인용 AOA 빌을 제시를 하게 되면 항공운송주선인이 뭐 DO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서 DO는 딜리버리 오더를 말합니다. 딜리버리 오더를 말하고 딜리버리 오더를 들고 가서 창고에서 화물을 인도받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 보면 LG는 조금 있다가 항공화물 운송장과 관련돼서 항공화물 LG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항공운송 절차는 지금 여기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AOA 빌이에요. AOA 빌의 전면부 그리고 이면입니다. 이게 이제 IATA에서 사용하는 표준 AOA 빌이에요. AOA 빌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선화증권하고 뭐 큰 차이가 없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요 AOA 빌을 보면 앞서 살펴봤듯이 항공회사가 직접 그 송화인에게 AOA 빌을 뭐 발행해 주는 경우도 뭐 간혹 있습니다만 주로 프라이포워더들이 중간에 끼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혼재업자 혹은 뭐 프라이포워더들이 혼재업자가 할 수도 있고 혼재업자가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송주선인이 자기가 혼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항공사가 발행해주는 항공화물 운송장을 마스터 AOA 빌이라 하고 운송주선인이나 혼재업자가 발행하는 항공운송장은 하우스 에어웨이 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회사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송화인하고 직접적으로 발행해주는 경우는 뭐 잘 없다. 그래서 주로 항공사 발행 에어웨이 빌, 혼재항공 화물 운송장 뭐 이렇게 하우스 에어웨이 빌 이렇게 나뉘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AOA 빌의 사용, AOA 빌을 사용을 할 때 AOA 빌은 원본이 세 통이에요. 원본이 세 통. 원본이 기본적으로 세 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1원본, 제2원본, 제3원본이 있어요. 자, 제1원본은 뭐냐면 운송인용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녹색이요. 녹색.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운송인이 가져가는 거야. 운송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계약 내용을 이렇게 했구나 싶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2원본이 있어요. 제2원본은 적색이에요. 적색. 그래서 이 수화인용이라고 하는 적색 원본은 하물에 부착이 됩니다. 하물이 부착이 돼서 목적지까지 같이 가요. 하물하고. 그리고 세 번째 제3원본이 있습니다.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인데 요건 송하인용입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을 맡긴 사람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부된 AOA 빌, 그러니까 세 번째 원본, 청색 원본이 송하인에게 화물 인수 후에 교부되기 때문에 이 송하인은 신용장 거래 방식에 의해서 운송 서류를 제출할 때 제출하는 AOA 빌은 요 AOA 빌이 돼요. 세 번째 AOA 빌이 되는 거죠. 얘는 첫 번째 제1원본은 운송인이 가져가고 제2원본은 화물에 부착돼 가지고 화물하고 같이 날아가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택배 있죠. 택배 보낼 때 어때요? 택배 처음에 보낼 때 이런 그 종이 쪼가리가 줍니다. 거기다 쓰라 그러죠. 내가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 쓰라 그럽니다. 그러면 근데 거기 보면 먹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쓰고 나면 제일 윗장을 누굴 줘요? 딱 뜯어가지고 날 주죠. 그 다음에 거기 두 장이 붙여져서 택배가 날아갑니다. 택배가 날아가서 목적지에서 택배 아저씨가 그 두 장이 붙어 있거든. 그래서 위에 장을 뗍니다. 나는 운송을 제대로 했다라고. 그러면 맨 밑에 장 있죠. 맨 밑에 장. 맨 밑에 장이 뭐예요? 화물에 계속 붙어져 가지고 화물 받는 사람이 그걸 뜯어볼 때까지 붙어져 있어요. 거기도 택배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택배 운송장이 세 장인 거야. 하나는 보내는 사람. 써가지고 바로 뜯어서 내가 보냈다는 거. 거기에 일종의 화물,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택배 운송의
추정적 증거지. 그게 쉽게 말하면. 예. 그렇죠? 예. 그거가 있고 중간에 두 장이 붙어서 나가는데 화물을 넘겨주면서 택배 아저씨가 한 장을 뗀다니까. 이거 왜 갖고 있어요? 예. 택배회사 갖고 있으려고. 운송을 목적지까지 다, 그러니까 택배를 목적지까지 잘 운송을 해줬다라는 증거로서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이 화물에 붙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어웨이 빌도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세 장의 원본이 있어서 화물에 부착돼 가지고 목적지까지 수화인이 받을 때까지 같이 날아가는 게 있고, 운송인이 가져가는 게 있고, 그리고 물건을 붙인 사람, 물건을 보낸 사람, 하주, 송화인이 가져가는 게 있고. 그래서 이 송화인이 가져가는 에어웨이 빌이 UCP 600에서 말하는 운송, 그러니까 항공함을 선적 서류로서 은행에 제시돼야 될 그 에어웨이 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본이 있습니다. 사본. 원본이 3본이고 3통이 있고 사본이 12개까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본 1, 2, 3 녹색, 적색, 청색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사본은 왜 만드냐? 뭐 여러 가지 추정적 증거로서 사용하고 증거 서류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본들이 여러 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원본이죠. 원본 1, 2, 3. 그래서 에어웨이 빌은 그 사용을 할 때 색깔의 구분에 따른 3가지 이 원본이 나와서 이거 3개 다 원본이야. 원본이고, 그러면 이 원본이 3개니까 혹시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를 할 때 뭐 2개의 원본이 따로따로 제시되면 어떡합니까? 따로따로 제시될 일이 없어요. 하나는 운송인이 가져가고 하나는 화물에 붙어져 있으니까. 화물에 붙어져 있지도 않고 운송인이 가져가지 않은 송화인용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그 은행에 일치하는 제시로서 제시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어웨이 빌이 사용되는 걸 보면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어요.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겠죠. 그리고 신용장이 발행됐어요. 발행은행이 있다는 말은 신용장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매도인이 일종의 송화인입니다. 그래서 송화인이 항공화물 대리점, 그러니까 항공운송주선인한테 화물을 맡깁니다. 그러면 이 항공운송주선인은 송화인용 에어웨이 빌을 발행을 해줘요. 뭐였어요? 파란색 그거. 파란색 그거. 그리고 제1원본은 항공사용이에요. 항공회사가 가져갑니다. 운송회사가 가져가죠. 자, 그리고 제2원본, 그 빨간 거, 그거는 어떻게 한다? 화물에 부착이 돼서, 수화인용이라고 하지만 수화인용이란 것 자체가 화물에 부착이 돼서 목적지까지 화물과 같이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항공운송주선인의 그 목적지 도착지에 있는 대리점이 있겠죠. 거기까지 가지고 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 유통되는 거는 제3원본 송화인용 에어웨이 빌이 신용장 발행 방식에 의해서 매입은행과 발행은행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서류 제시가 이루어지면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혼재하는 경우, 화물이 혼재돼서 마스터 에어웨이 빌과 하우스 에어웨이 빌이 쓰일 때도 보면 일단 송화인은 혼재업자한테 화물을 맡기겠죠. 그러면 혼재업자가 하우스 에어웨이 빌을 송화인용 거를 발행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은, 송화인인 매도인은 이 송화인용 하우스 에어웨이 빌을 들고 은행에 가서 일치하는 제시를 하고 신용장에 대금 결제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혼재업자는 항공화물 운송 주선인, 이 사람한테 화물을 넘기고 마스터 에어웨이 빌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쉽게 말해서 항공회사와 항공운송 주선인과 그리고 항공화물을 혼재하는 업자, 그들 사이에서 발행되는 것이 마스터 에어웨이 빌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 그림상에는 혼재업자와 항공운송 주선인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래서 이 항공화물 운송증이란 거는 운송 서류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했다는 물품의 수령증이기도 하면서 항공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는 항공운송의 계약 증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운송 서류로서 일반적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되죠. 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물 인도 증서. 목적지에서 도착지에서 하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될 때 수화인의 그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으로써 하물 인도를 증명할 수 있는 항공하물 운송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송장이지만 뭐 여러 가지 송장이거나 아니면 통관 자료이거나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항공하물 운송장은. 하지만 여기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얘기가 없어요. 뭐가 없다? 선화증권이 갖고 있는 권리증권성은 없습니다. 권리증권성은 없어요. 뭐 여기서는 그냥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곧 권리증권성이죠. 선화증권처럼 하물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서류로서 그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하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서류로서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하물 운송장은 시웨이 빌처럼 택배 운송하듯이 목적지에 있는 하물의 수화인에게 하물을 운반해주는 운송해주는 어떤 운송 계약의 증거이자 하물의 인도증이자 하물의 수령증일 뿐입니다. 권리 하물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서류가 아니에요. 꼭 이 에어웨이 빌이 있어야만 하물을 인도받을 수 있고 운송인은 에어웨이 빌 원본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물을 넘겨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권리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왜 이거를 권리증권성을 넣을 수가 없냐라고 한다면 항공운송에서는 권리증권성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하루면 족하니까. 하루면 족하기 때문에 이걸 뭐 권리증권성을 한다든지 원본 제시가 있어야만 하물을 내어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배처럼 원본을 3개 만든 거야. 3개 만들어서 원본을 3개 만들어서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그 수화인용 에어웨이 빌에 적혀있는 사람 있잖아. 어떤 사람이 수화인인지 적혀있잖아. 그 사람한테 함을 주면 돼요. 그 사람한테 함을 주면 되고 송화인용은 왜 따로 떼줄까? 송화인이 필요에 의해서 은행에 제시하거나 뭐 신용장 거래 방식에 의해서 일치하는 제시를 할 때 운송 서류로서 에어웨이 빌이 필요하니까 송화인용한테는 하나 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사실상 그거 없더라도 항공운송 아무 지장 없어요. 왜? 수화인용 원본 수화인용이 딸려가잖아. 하물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수화인용 그 에어웨이 빌에 누구 거라고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함을 주면 돼요. 끝이야. 근데 송화인용은 따로 떼어주는 이유가 봤다시피 뭐 신용장을 이용한다든지 할 때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화증권하고 에어웨이 빌, 그러니까 웨이 빌 시리즈들 있죠. 시웨이 빌이든 에어웨이 빌이든 가장 큰 특징점이 권리증권성, 그러니까 유가증권성이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공화물 LG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까 그 항공화물 운송 절차를 얘기할 때 이 목적지 도착지에서 항공화물 LG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항공화물 LG가 이름이 비슷해서 레드 오브 개런티거든. 영어로 레드 오브 개런티라서 이거 화물선치 보증서, 화물선치 보증서랑 이게 같은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굉장히 다른 의미야. 그냥 말만 같은 레드 오브 개런티예요. 그래서 해상화물에서 해상 운송에서 쓰이는 화물선치 보증서는 뭐였어요? 목적지에 하물은 도착을 했는데 그 하물을 찾을 때 필요로 하는 서류, 그러니까 선화증권이 도착하지 않아서 선화증권 원본이 도착하면 너에게 선화증권 원본을 줄 테니 먼저 하물을 빼주길 바란다는 그런 보증을 은행이 하는 것을 하물선치 보증서라고 해상운송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이러한 간행 보증도 화물선치 보증서를 이용한 인도 간행을 보증도라고 하는데 그러한 보증도는 뭐다? 위법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항공화물에서 사용되는 레드 오브 개런티는 말만 영어로 레드 오브 개런티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해상화물 LG는 화물선치 보증서라면 항공화물 LG는 화물인도 승낙서라고 보면 돼요. 우리말로 표현을 했을 때 하물을 넘겨주는 거, 하물을 인도하는 것을 오케이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발행하는 주체는 은행이 맞아요. 같이 여기서 보면 공통점이라고는 발행 주체가 발행은행으로서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같다는 점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이렇게 사용되냐면 뭐 지금 강의 자료에 그림을 넣기도 했지만 좀 살펴보면 자, 항공 운송을 하면서 신용장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신용장. 그리고서 항공 운송. 그러면 송화인이 있고 수화인이 있죠.
그리고 항공운송인이 있고, 그리고 신용장이 사용되기 때문에 신용장 발행은행이 있죠. 그래서 신용장을 발행을 했을 거예요. 여기 뭐 지정은행이 있을 것이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AOA 빌의 특징이 뭐예요? 권리증권성이 없죠. 그리고 기명식이죠. 기명식으로 발행이 되는 서류고, 그리고 아까 말했죠. 항공운송이라는 게 하루면 도착합니다. 하루 안에 도착해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선화증권처럼 뭐 은행을 지시식으로 해서 선화증권을 발행을 해서 뭐 어떻게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수화인용 AOA 빌에 이 수화인을 적어야 되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AOA 빌을 발행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도착을 하냐면, 이 사람 송하인은 신용장을 통해서 송하인용 AOA 빌을 들고 은행을 찾아가서 뭐 매입을 한다든지 인수를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수화인용 AOA 빌에 수화인 이름이 딱 적혀 있으면 이거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목적지에 비행기가 도착을 해서 이 사람이 물건 찾아갈 수 있게 돼버려요. 이 사람 대금 지급도 안 했는데, 그리고 신용장을 통한 매입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항공 운송을 하고 신용장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수화인용 AOA 빌에 수화인란에다가 누굴 쓰냐면 이 수화인을 쓰지 않고 은행을 써버립니다. 발행은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용장에 따른 지급 결제 합약을 한 발행은행이 수화인이 돼버리면 이 화물이 목적지에 일찍 도착하더라도 발행은행이 담보권을 갖고 있는 거야. 담보권을 갖고 있다는 말은 뭐야? 이거 절차와 상관없이 수화인이 결국에는 대금 결제를 해줘야 발행은행으로부터 화물을 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만약에 진짜로 AOA 빌에다가 수화인을 써놓으면 이 수화인은 은행한테 돈 안 내고 그냥 가버릴 수 있잖아. 근데 은행을 써놓으면 실제로 수화인이 돈을 줘서 발행은행의 권리를 넘겨받지 않으면 물건을 못 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OA 빌에서 신용장 거래 방식,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송금 방식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신용장 거래 방식에서는 이 지급 합약, 발행은행이 자체가 지급 합약을 해줘야 되잖아. 지급 합약을 해주려면 결국에는 이 수화인으로부터 대금 상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 합약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수화인용 AOA 빌에다가 수화인 이름을 못 쓰고 발행은행을 쓰게 하는 이유가 이 대금 상환을 받을 때까지 담보권을 잡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 AOA 빌에는 수화인 이름이 없어요. 수화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대금 상환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 수화인이 화물을 찾으러 갈 때는 AOA 빌에 자기 이름이 없어. 그때 어떻게 한다? 은행이 대금 상환이 끝났을 때 항공운송인이나 아니면 창고업자나 항공운송 주선인한테 얘가 나한테 돈을 줘서 정당한 권리자가 됐으니까 얘한테 화물을 빼줘. 얘한테 화물을 인도해줘. 화물을 넘겨줘도 괜찮아 라고 해서 은행이 저 화물 AOA 빌에 수화인에 적혀있는 이 은행이 이 수화인한테 화물 내주라고 승낙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화물을 넘겨주라고 지시해 주는 게 항공화물 LG입니다. 그래서 항공화물 LG에 대해서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는 화물 인도 승낙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발행은행이 채권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화인이 대금 상환해 줄 때까지 자기가 담보권을 갖고 화물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발행은행을 수화인으로 기재한 항공화물 운송장에 대해서 수화인이 실제로 대금 결제, 대금 상환을 완료하게 되면 그때 은행이 이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해도 좋다는 취지의 뜻이 기재된 서류가 이 항공화물 LG 화물 인도 승낙서가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말만 그냥 레터 오브 개런티야. 은행이 제시하는 보증장이라는 건데, 해상화물 LG는 선화증권이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먼저 화물 빼주세요라고 은행이 발행하는 LG고, 항공화물 LG는 이 수화인이 나한테 대금 상환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화물의 권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빼주세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전혀 다른 의미.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취지로 보면 안 되고, 실제로 그리고 항공화물 LG는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도 봐서 알겠지만 적법한 절차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은행이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왜 정당한 권리자야? 그러니까 수화인용 AOA 빌의 수화인란에 자기 이름이 돼 있었는데, 이 권리자가 자신한테 돈을 지급한 대금을 상환한 수화인한테 물건 주라고 하는 거죠. 정당한 권리자가
이 사람한테 수화인한테 실제 그 매매 계약에서의 매도 이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 된 거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의 수입사한테 물건을 빼주라고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해상화물 운송장, 그러니까 해상화물 LG, 해상화물 운송장이 아니고 해상화물 LG, 그러니까 화물선치 보증서는 위법한 간행이라고 한다면 항공화물 LG, 그러니까 화물 인도 승낙서는 적법한 절차다. 적법한 절차다. 그래서 요거 차이점, 같은 레터 오브 개런티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레터 오브 개런티, 보상장, 보증장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항공 운송에서 사용되는 보증장과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는 보증장은 서로 다르다라는 건 점입니다. 뭐 다른 뭐 내용들은 요 표에 있는 다른 내용들은 거의 다 설명을 했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내 설명을 생각해 보면서. 자, 그리고 신용장 통일 규칙의 항공 운송 수리 요건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뭐 이거 매번 봤죠. 매번 봤던 내용이고 겹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스킵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에 항공 운송 서류라고 하면 명칭에 상관없이 항공 운송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어웨이 비리거나 에어 컨사이먼트 노트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서류의 이름, 서류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항공 운송 서류에는 서류상에 운송인이 누군지 표시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운송인 그리고 그 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해서 사인돼야 됩니다. 서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YZ 항공이라고 한다면 그 XYZ의 항공에 직접 서명이 있던지 아니면 이 XYZ를 대리하는 ABC 컴퍼니의 사인이 있던지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 같은 내용이고. 자, 그리고 항공 운송 서류는 선적의 개념보다는 뭐라고 되어 있어야 되냐면 물품이 운송을 위해서 수취되었음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선적이에요. 항공 운송에 있어서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accepted for carriage, 운송을 위해서 accepted 됐다, 운송을 위해서 수취되었다라는 말 자체가 선적입니다. 그 말은 좀 다르게 얘기하면 수취 선화증, 우리 선화증권에서는 수취했다, 수취 선화증권 은행이 수리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습니다. 해상 운송에서는 선화증권은 선적 선화증권이어야 됐어요. 수취 선화증권은 안 됐어요. 그래서 수취 선화증권을 선적 선화증권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본선적재 부기, 온보드 노테이션이 필요했죠. 하지만 항공 운송에서는 선적 에어웨이빌 이런 거 없어. 그냥 화물을 운송을 위해서 항공 운송인이 수취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은행에서 수리 가능합니다. 항공 운송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항공 운송 서류에는 그 발행일, 항공 운송 서류가 발행된 날짜가 화물의 선적일이 되는데 선적일에 관해서 뭐 어떤 특정한 표기가 있으면 그게 또 선적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뭐 사용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항공화물 운송장에서 뭐 운송과 관련된 그 항공편, 뭐 운항 번호, 뭐 무슨 그런 거 있잖아. 뭐 아시아나 항공 뭐 무슨 편 이런 게 적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화물의 선적이나 화물의 수치와 관련돼서 아무런 증거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거 안 봅니다. 그냥 중요한 게 뭐냐면 항공 화물 운송 주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화물을 수취한 날, 수취하게 되면 이 에어웨이 빌이 발행이 될 거 아니야. 그 에어웨이 빌이 발행되는 그날이 선적일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선적일이겠지. 여기서 말하는 여기 뭐 항공기의 뭐 운항 번호라든지 뭐 관련된 정보들에서 따라서 실제로 비행기가 출항하는 그 날짜가 될 수도 있어요. 비행기는 그 규모가 선박하고 달라서 선박은 선적하는 날짜하고 선박의 출항일이 다를 수 있는데 비행기는 웬만하면 같거든. 그날 바로 작업해가지고 바로 뜨거든. 그러니까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어웨이 빌이 발행된 날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항공 운송에서는. 자, 그리고 신용증에 명기된 출발 공항에서 목적 공항까지 있으면 그 에어웨이 빌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수리가 가능을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뉴욕의 JFK 공항까지 뭐 이렇게. 자, 그리고 신용장 조건에서 항공화물 운송장의 원본 전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뭐만 제시하면 된다? 송하인용,
파란 거 송하 인용만 교부를 제시를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했다시피 제1원본은 운송인이 가져가고 항공운송인이 가져가고 제2원본은 화물에 부착되어 가지고 비행기 함께 실리기 때문에 제시될 수 있는 원본은 제3원본 송하인용 원본만 제시하면 원본 전통을 제시한 거랑 같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 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정식이든 약식이든 이거 뭐 별로 중요치 않다. 그건 뭐 선화증권에서도 했던 이야기고 복합운송 서류에서도 했던 이야기고. 자, 한적의 개념은 뭐 비행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도 한적이 이루어집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뭐 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뭐 그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편이 없으면 한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한적을 시용장에서 금지하더라도 한적은 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정이 행해질 것이라는 표시가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수리 가능해요. 복합운송하고 같죠. 복합운송하고 같은 취지로서 한적 금지 문헌이 들어가 있더라도 수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항공화물 순위를 좀 살펴볼게요. 항공화물 운송장과 항공화물 운송장의 그 시용장 수리 요건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냥 가볍게 들으면 돼요. 지금부터는 그냥 학문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항공화물 운송 수송의 순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이 세계 1위 항공사고, 그 다음에 이제 홍콩에 있는 캐세이 퍼시픽, 그리고 3위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4위가 페덱스. 페덱스는 여객 운송 안 하는데 항공 화물 운송만으로도 지금 세계 넘버 탑5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됐어요. 페덱스 비행기 많이 갖고 있습니다. 페덱스 무서운 회사예요. 자, 루프트한자 독일 회사죠. 그리고 싱가포르 에어라인, 뭐 카타르 항공, 그리고 뭐 여기 보면 UPS도 미국의 특송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비행기를 많이 갖고 있고 항공 화물을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3위에 대한항공 있잖아. 대한항공이 있어서 아시아나항공이 그래서 항공 화물 운송에 있어서는 대한항공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불가야 그냥. 거의 뭐 다윗과 골리앗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여객 운송은 뭐 많이 따라왔지만. 자, 그래서 항공동맹, 우리가 해운동맹을 봤듯이 항공사들도 동맹을 설립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죠. 첫 번째 볼게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입니다. 스타 얼라이언스 97년도에 설립된 최초의 항공동맹이에요. 최초의 항공동맹. 이 항공동맹 스타 얼라이언스를 만든 쪽은 루프트한자, 독일의 루프트한자, 에어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 그 승객 끌어내가지고 문제된 회사 있잖아. 그 회사예요. 자, 그리고 뭐 타이 항공, 그리고 전일공이란 게 있어요. ANA라는 게 있어. 올 니폰 에어라인. 이거 이렇게 쓰는 전일공 거기. 그리고 우리나라 항공사는 아시아나입니다.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려고 인천공항에 대기 타다 보면 그 아시아나 비행기 앞쪽에 보면 저 마크 있죠. 저 별 삼각형으로 별 모양 낸 거 저 마크가 딱 찍혀 있어요. 저 마크가 딱 찍혀 있으면 아시아나하고 친구들 스타 얼라이언스입니다. 그러면 이 항공 동맹을 가입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항공 동맹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수단으로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7개 항공사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뭐 마일리지를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비행기에 운항 편이 없으면 그 자기의 고객을 환승하거나 뭐 할 때 자기의 동맹 항공사 편을 이용하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항 노선 말고 환승하는 노선을 타게 되면 이게 그럴 일은 없어요. 스타 얼라이언스를 타다가 스카이팀을 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야. 이 비행기 티켓 자체 부킹 자체가 이 동맹사들끼리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미국을 가는데 뭐 일본 나리타를 거쳐서 간다. 그러면 아시아나 타고 나리타 가가지고 나리타에서 뭐 전일공을 타든지 뭐 유나이티드를 타든지, 유나이티드도 일본 나리타에서 미국 노선으로 많이 취항을 하거든. 그거 아마 타본 적 있을 거야. 미국 좀 싸게 가려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타고 미국으로 직항하는 것보다 일본 같은 데 가가지고 유나이티드 항공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쌉니다. 좀 쌀 거야. 많이 쌀 거야. 그런 식으로 얘네들끼리 그런 식으로 환승을 하는 거야. 자기 고객들을. 그런데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스카이팀. 스카이팀은 대한항공, 델타항공, 그리고 에어프랑스, 그리고 아에로멕시코 요 네 개사가 주도가 돼서 2000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곳의 해외원사가 있습니다. 주요 항공 이제 여기 주요 멤버예요. 대한항공이 설립 멤버야. 창립 멤버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델타 그리고 에어프랑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스카이 팀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뭐 고객에 대해서 마일리지 적립이나 라운지 이용이나 뭐 환승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항공사 동맹.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냥 참고하면 되고. 자, 그래서 항공운송 계약의 준거법, 항공운송 계약의 준거법은 뭐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자, 출석 볼게요. 출석.